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서로의 출신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며 자신들만의 보물찾기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숲에서 길을 잃고 날이 저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선한 마음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맹자의 측은 지심에 대한 멋진 예시였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다가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곁을 지키며 어디론가로 가자며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행동에 안심한 두 친구는 그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부유한 상인의 아들은 평소처럼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슴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속삭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그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슴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졌어. 사슴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 두 친구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은 돈과 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항상 믿어왔지만 사슴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사슴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주의적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느꼈고 친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항상 자신을 하찮게 여겼으나 이날 사슴의 산뜻한 행동을 보며 자신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슴은 두 친구를 마을 가장자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이들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도 본성의 선한 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인성론은 이 두 친구에게 자연의 선한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측은지심을 키워나가며 각자 속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돕고자 다짐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선한 본성을 존중하고 살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성실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은 이름 그대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면 일어나 마을의 농장을 돌보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농부로 유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압박과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실은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실은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무엇이라도 하셔야죠.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에 맡겨둔다네. 자연이 허락하는 대로 흐르면 그만이지. 성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계무이자연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이자연이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말하네. 억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기보다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리듬을 느끼는 것이라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 성실은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자신이 거대한 강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물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성실은 그 꿈에서 나온 깨달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강박을 조금씩 버리고 자연스러운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토양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두었고 자신은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따금씩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자연의 작은 소리를 느끼며 새로운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실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풍성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고 성실은 그들에게 무이자연의 철학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관계도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결국 성실은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무이자연의 정신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모두가 조금씩 여유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퇴계 이황이 이기원론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재미난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기철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론가라고 불렀습니다. 이기철 아저씨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기원론으로 설명하곤 했는데 그 이야기가 꽤나 흥미로워서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연례 축제인이랑 기랑 대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조화로운 삶을 기념하며 열리는 행사로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이기철 아저씨는 이 축제를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기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와 기의 조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은 저번 주에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와 기의 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주 마을의 가장 큰 소인 상기가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울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 모두 잠에서 깰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상기의 울음은 정말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이와 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기철 아저씨는 흐흐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소상기는 갑자기 왜 울었을까요? 물론 상기가 기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고 그 가득 찬 기가 원활한 흐름을 잃었을 때, 즉 조화롭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는 배가 너무 불러서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기에게 늙은 짚을 주었는데 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기 원론적 반전이란 말인지. 그렇다면 그 원래인 이는 무엇이냐? 이기철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기의 식사에 있어서 규칙적인 시간과 적절한 양을 준수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결국 상기는 이와 기의 균형을 잃었고 울부짖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죠. 다음부터는 체계를 가지고 그에게 적절한 양의 신선 한 풀이 들어간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자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기철 아저씨의 이론을 익숙한 소 웃음소리와 함께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기철 아저씨의 말처럼 이론은 단순히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나온 웃음이야 말로 가장 좋은 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축제는 이기철 아저씨 이야기 덕분에 더욱 환상적이었고 사람들은 이와 기의 조화로운 삶을 기념하며 춤추고 웃으며 축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에 은퇴한 선비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율곡이이로 그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율곡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통기국이었죠. 논쟁이 한참 진행되던 중 갑자기 마을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대신 그 뿌리에서 새로운 묘목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에 계시가 아닐까 하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나이든 공자는 이 바로 리의 작용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느티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에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아라, 이는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질서라네. 모든 것이 변하지만 리라는 본질은 그대로야. 하지만 젊은 유학자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갑자기 뽑혔다니 이는 분명한 변화와 특수한 현상 아닙니까? 현실의 상황에 따라 기가 다르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리가 아닌 기의 작용에 가깝습니다. 논쟁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자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율곡 선생의 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 모여 어떻게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의 무덤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더니 꿈속에 율곡 선생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깨우침을 주듯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통기국이란 본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통해 현실을 바르게 사는 길을 찾으라는 의미라네.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것은 기의 변화이니 특수함이요, 새로운 묘목이 자라는 것은 기에 의해 자연 질서가 지속됨이니 보편이라네.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행동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마을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후 율곡 선생의 말대로 보편적인 이치를 통해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통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율곡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어
오늘날까지 그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녹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그리고 그 지혜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흥미로운 이야기였죠.